안녕하세요. 경제원론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축 투자와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마켓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축 투자, 우리가 GDP 하는 구성 요소로 한번 투자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요. 저축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으며 GDP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 다음에 금융제도와 금융시장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금융제도입니다. 파이낸셜 시스템.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 저축에서 투자로 연결하는 것을 돕는 여러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제도. 금융시장이 있을 거고 금융중개기관이 있을 거고. 그죠? 기관으로는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중개기관도 있고 금융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축을 투자로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게 파이낸셜 시스템이죠. 저축을 투자로. 국가경제의 금융시장, 파이낸셜 마켓이죠. 파이낸셜 마켓. 저축하는 사람들이 차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장입니다. 파이낸셜 마켓. 저축하는 사람들, 저축을 자금 공급할 수 있게 투자로 연결시켜주는 거. 그럼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이런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이런 파이낸셜 마켓의 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 주식을 통해서 저축을 투자로 바꿔주는 거죠. 채권 시장은 뭔가 본드죠, 본드. 일종의 차용 증서고 만기 이자율들을 규정합니다. 채권을 사고 팔고 하죠. 채권을 기업들이 발행해가지고 얼마 만에 돈을 투자로 연결해서 다음에 만기가 찾아오면 이자율과 함께 그 돈을 지불하는 그런 식의 폼을 가지고 있고요. 채권의 속성, 채권이 만기까지 걸리는 시간, 시간이 있는 거죠. 그 얼마 동안 빌리고 얼마 동안 권리를 찾고 이런 겁니다. 차용 증서처럼 쓰이니까요. 신용 위험. 근데 차입자가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항상 파이낸셜 마켓에 위험이 요소가 있는 거죠. 기업이 망할 수도 있고 일종의 돈 빌려간 증서를 그러니까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건데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자 수입에 대한 과세죠. 채권 이자 수입이 발생했을 때 자본소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여부 그런 그러니까 채권의 속성들이 있고 만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위험이 있고 못 받을 위험이 있고 거기다가 세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이익이 발생한 데 대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랑 다르게 주식시장 있죠. 스톡. 회사의 소유 지분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회사를 소유하는 거죠. 회사의 일정한 비율을 자산을 자기가 소유하는 겁니다. 자기 자본 조달, 주식의 속성, 자기 자본 조달, 주식의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타인 자본 조달, 채권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주식의 매각 또는 타인 자본, 채권의 매각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조직화된 증권시장 그런 데서 거래를 하죠. 증권 거래, 증권시장에서 합니다. 주식의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주식 수요, 주식 공급. 그렇죠? 사고 파는 가격 오퍼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보는 주가지수가 있죠. 지수들. 여러 주식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한다. 지수를 보고 주식시장이 호황이니 불황이니 주식시장이 장세가 어떻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의 속성,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다른 거 금융중개기관이 있습니다. 중개기관, intermediary, 중개기관이죠.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차입하려는 사람한테 자금을 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기관. 금융중개기관, 은행 있고, 뮤추얼펀드 있고, 제2금융권, 그런 류의 기관들이 있죠. 제일 우리가 편하게 알고 있는 게 은행입니다. 그죠? 은행, 그 다음에 뮤추얼펀드, 종금사, 종합금융회사, 또 다른 이제 중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을 주로 볼게요. 은행, 주된 기능은 예금 받아가지고, 그죠? 예금을 받아가지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대 마진,
입금한 돈을 대출을 해줌으로써 이자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이윤을 얻는 게 은행이죠. 다른 금융 중개기관들과 구분되는 기능으로 교환의 매개, 그리고 자산 또는 통화를 창출할 수 있다. 이 부분, 통화 창출이라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중개기관들하고 다르게 통화 창출을 은행은 해요. 지급 준비율, 지급 준비금을 통해서 일정 부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을 은행에 남겨준 다음에 예대 비율, 예금한 거를 대출해주면서 이자율의 차이를 통해서 이득을 창출하는 거죠. 뮤추얼 펀드,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는데 그 공모해가지고 조성된 자금으로 다양한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가지고 파는 겁니다. 그 구성들은 또 펀드 매니저가 구성하죠.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고정돼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해서 펀드 자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분산 투자의 기회를 부여한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을 통해서 위험률은 낮추고 수익률은 올리는 그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한테도 자본, 자금 운용가의 그런 어떤 노하우들을 특별히 주식 투자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지 않고도 주식 투자에 높은 이자율을 보장받고 위험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품 되겠습니다. 뮤추얼 펀드. 그럼 국민 계정에서 저축과 투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국민 소득 회계 규칙에는 몇 가지 중요한 항등식이 포함된다. 항등식이라고 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국민 소득 회계 규칙. 그 식에 있는 변수의 정의, 측정 방식, 그에 따라서 반드시 성립하는 방정식. 그죠? 여러 변수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명히 해준다는 점에서 바로 그냥 한 줄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항등식이 좋은 해석을 보여줍니다. 우리한테 좋은 직관을 주죠. 국민 총생산은 국민 총소득 총지출이랑 같다. 삼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일들하고 생산은 총지출이죠. consumption, investment, government expenditure, net export.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거기다가 순수출. 다 지출적인 항목입니다. 총 지출의 항목으로 국민 총생산을 항등식으로 만들어놨네요. 근데 net export, net export가 0인 경우에 또는 경제가 국제 무역을 안 한다는 케이스 그 경우로 요약해 보면 GDP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폐쇄 경제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자. 이런 측면에서 nx가 0이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저축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저축이라는 것 정의가 경제 전체의 소득에서 소비와 정부 구입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저축의 정의를 통해서 이 공식을 도출한 거예요. 세이빙은 우리가 총 생산한 것 중에 지출, 컨섬션으로 지출하든가 정부가 지출한 걸 뺀 거다. 그렇죠? 그러면 S는 총 생산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뺀 거. 그런데 원래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인데 NX는 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S는 이렇다는 거죠. 그죠? S는 이렇고 그럼 똑같이 여기 항등식에서 I는 뭐가 되겠습니까? 요 C와 G를 왼쪽 좌변으로 옮기면 Y 마이너스 C 마이너스 G예요. 그죠? 요 항등식 원래 있었던 항등식과 저축의 정의식 두 개를 합하니까 I랑 S랑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축하는 양이 결국 투자로 연결되더라. 어떻게 해요? 중개기관을 통해서. 금융중개기관을 통해서 저축했던 모든 양들이 투자로 연결되더라. 총체적인
경제 모형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국민 전체의 소득에서 소비와 정부 지출을 충당하고 남은 저축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라는 국민 소득 항등식에 대입을 해보니까 같이 연결을 해보니까 저축이 인베스트먼트하고 같아지더라 라는 겁니다.